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폰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액정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지만 그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는 그녀의 숨을 단숨에 멎게 만들었습니다. 입금 1억억 원, 28패를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아니 감히 꿈꿔서도 안 될 것 같은 거대한 숫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심장은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듯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손바닥에서는 차가운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 끝은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것은 현실일까? 아니면 죽기 직전에 보는 마지막 환상일까? 수아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창밖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시커먼 기름때가 찌든 작업복 차림에 무뚝뚝한 표정. 폐차장에서 고철이나 나르는 하찮은 일꾼이라던 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 보내신 거죠? 제발 말씀 좀 해보세요. 수아의 절규 섞인 질문에 남자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홍수아 씨에게 보낸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떨지 마세요.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폐차장 인부가 어떻게 일억이라는 거액을 아무렇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단돈 5천만 원에 팔려온 이 보잘것없는 신부에게 이런 거액을 송금한 것일까요? 시간은 정확히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비극과 기적이 뒤엉키기 시작한 그날 말입니다. 홍수아가 외삼촌 집 다락방에서 짐짝처럼 차에 실려 폐차장으로 끌려갔던 그 지옥 같은 새벽부터 말이죠. 그녀의 삶은 지난 20년간 단 한순간도 천국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8살,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그날 이후로 수아의 세상은 온통 검은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유일한 혈육이었던 외삼촌 이강철과 외숙모 고혜정의 손에 맡겨졌을 때 수아는 그것이 새로운 가족의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그들도 친절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어린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슬픔을 위로해 주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은 탐욕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외삼촌의 통장으로 들어오던 그날, 가면은 무참히 벗겨졌습니다. 수아가 머물던 화사한 방은 곰팡이 핀 다락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천장은 너무 낮아 허리조차 제대로 펼 수 없었고 몸을 웅크려야 겨우 앉을 수 있는 좁고 습한 감옥이었습니다. 벽면을 뒤덮은 검은 곰팡이에서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났고 창문은 판자로 단단히 막혀 빛한 줄기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낮인지 밤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수아는 숨을 죽이며 유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외삼촌은 수아의 학업을 강제로 중단시켰습니다. 학교에 가는 대신 그녀가 향해야 했던 곳은 차가운 식당 주방과 거친 먼지가 날리는 공장이었습니다. 검정고시 응시 기회마저 박탈당한 채 수아는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첨한 일을 하며 몸은 파김치가 되었고 손마디는 거칠게 갈라졌지만 그녀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외삼촌은 조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모조리 가로채 노름판에서 탕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낡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수아는 잠시 피로에 겨워 졸다가 그만 밥을 눌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이강철의 얼굴이 짐승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또 밥을 태워 주는 밥이나 처먹는 주제에 비릿한 욕설과 함께 무자비한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뺨이 얼얼해지고 귀에서 이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린 피 맛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호되게 맞아야 한다는 것을 지난 세월의 매질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바닥을 기어다니는 삶. 외숙모 고회장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눈치를 보며 수아를 함께 구박하는 공범의 길을 택했습니다. 가끔은 직접 손검을 하며 수아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했죠. 죄책감이 없지는 않았으나 남편에게 대들었다가 자신도 맞을까봐 두려워 입을 닫아버린 비겁한 방관자였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이 집안을 들이닥쳤고 도박 빚에 쫓기던 외삼촌은 바닥을 기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시간을 달라는 비굴한 애원에도 사채업자들은 외숙모의 머리채를 잡으며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락방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수아의 온몸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담배 연기가 자욱한 어둠 속에서 외삼촌은 아주 비열한 목소리로 수아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 폐차장 일꾼인데 마누라가 없다는 놈이야. 5천만 원만 받고 그놈한테 팔아넘기자.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조차 저버린 선언이었습니다. 20년을 부려먹은 조카를 짐짝처럼 팔아넘기겠다는 계산. 수아는 그날 밤 자신의 삶이 이보다 더 추락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지옥 같은 폐차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절망인지 아니면 상상도 못할 구원인지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세상이 아직 짙은 안개 속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외삼촌 이강철은 일말의 가책도 없이 수아의 다락방 문을 거칠게 발로 찼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가방 하나 허락하지 않은 채 수아가 평생 모아온 몇 안 되는 낡은 옷가지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밖으로 던졌습니다. 수아는 20년 동안 자신을 가둬왔던 그 비좁은 다락방을 떠나며 어쩌면 이곳보다 더 끔찍한 곳으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팔을 낚아챈 외삼촌의 손길은 마치 짐짝을 다루듯 투박하고 냉혹했습니다. 낡은 트럭 뒷좌석에 처박힌 수아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의 시작이겠지만 그녀에게 세상은 언제나 잿빛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그 지옥의 배경이 다락방에서 이름 모를 폐차장으로 바뀔 뿐이라고 수아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감정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자꾸만 차올라 시야를 흐트러뜨렸습니다. 외숙모 혜정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비겁한 방관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아의 눈을 피하는 것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덮으려 했습니다. 차가 멈춰 선 곳은 도심에서 한참을 떨어진 외곽의 거대한 폐차장이었습니다. 철문이 거칠게 열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전쟁터의 잔해 같았습니다. 찌는 듯한 여름의 열기가 지면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고 코를 찌르는 쇠가루 냄새와 눅진한 기름 냄새가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녹슨 고철더미가 산처럼 쌓여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부서진 자동차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검은 폐유가 흥건해 발을 디딜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났습니다. 그 정막을 깨는 것은 미친 듯이 울어대는 매미 소리뿐이었습니다. 수아는 차에서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고철더미 속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정말로 영영 빠져나오지 못하는 폐기물이 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삼촌은 빨리 안 내려 라고 소리치며 수아의 팔을 억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내린 수아의 눈앞에 고철산 사이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온몸이 시커먼 기름때로 뒤덮인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흠집난 안전모를 쓰고 발에는 진흙과 기름이 범벅된 육중한 안전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나이는 30 남짓해 보였습니다.
땀과 먼지로 뒤덮인 얼굴은 척박한 삶을 증명하듯 거칠었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눈빛만큼은 기묘할 정도로 깊고 또렷했습니다. 그가 바로 수아를 5천만 원에 사들였다는 패차장의 일꾼 강민준이었습니다. 외삼촌 이강철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수아를 남자의 앞으로 거칠게 밀쳤습니다. 자, 여기 물건 가져왔소. 28살이고 몸 건강하니 집안일 하나는 끝내주게 할 거요. 깨끗이 씻겨놨으니 걱정 마쇼. 조카를 물건이라 칭하며 흥정을 마무리하려는 외삼촌의 목소리에 수아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검은 기름 얼룩만을 노려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먼지 쌓인 구두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외삼촌이 내민 혼인 서류와 수아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읽을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민주는 품 안에서 가방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지퍼가 열리자 그 안에는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이강철에게는 구원의 빛이었겠지만 수아에게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긴 핏값이나 다름없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계산 끝났으니 이제 이 여자는 내 사람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매우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고철을 나르는 거친 일꾼의 목소리라기엔 지나치게 단정하고 교양 있는 어조였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 목소리의 질감을 음미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돈다발을 확인한 외삼촌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가방을 낚아채더니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트럭에 올라타 먼지를 날리며 사라져 버렸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단돈 5천만 원과 함께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단둘이 남겨진 폐차장 한복판. 수아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서 떨고 있는 그녀에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아의 낡은 쓰레기 봉투를 대신 들어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시죠. 혼인신고부터 해야 하니까. 민준이 가리킨 곳은 폐차장 구석에 세워진 낡고 덜컹거리는 트럭이었습니다. 수아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 홍수아라는 이름 대신 누군가의 소유물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낡은 트럭의 조수석에 앉은 수아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폐차장의 풍경을 보며 자신의 운명을 예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거대한 쇳더미들이 짓눌린 저 고철더미처럼 이름 모를 남자의 손에 들려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강민주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주시했습니다. 그의 손마디에는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가 굳은 살처럼 박여 있었고 투박한 작업복에서는 쇠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느 거친 노무자들과 달리 수아에게 음흉한 시선을 던지지도 위협적인 말을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치지 않아요. 민준의 낮은 목소리가 정막을 깨고 흘러나왔습니다. 그 어조는 기묘할 정도로 정중했습니다. 5천만 원의 여자를 사온 남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절제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 친절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외삼촌 역시 처음엔 친절한 얼굴로 그녀의 보험금을 낚아채지 않았던가요? 수아는 대답 대신 낡은 치맛자락을 손가락이 하얘지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차가 멈춰 선 곳은 구청 앞이었습니다. 민주는 미리 준비한 듯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구청 안으로 걸음을 옮겼고 수아는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구청 안의 사람들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의 남자와 겁에 질린 채 울음을 참는 여자의 조합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수아는 그 시선들이 화살처럼 몸에 박히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익숙하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박민준, 정갈하고 힘있는 필체였습니다. 그가 펜을 건네자 수아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덜렸습니다. 이 서류에 이름을 적는 순간 그녀는 법적으로 이 남자의 귀속물이 됩니다. 외삼촌의 지옥에서 벗어나자마자 또 다른 이름의 감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져 서류 위를 적셨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겨우 적어 넣었습니다. 봉수아. 성명란 나란히 적힌 두 사람의 이름 위로 공무원의 차가운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삶의 문턱을 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신고를 마친 뒤 구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 남자를 수아에게 소개했습니다. 폐차장 동료라는 그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축하합니다. 민준 씨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주는 증인 역할을 해준 그들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수아는 의아했습니다. 왜 이 남자는 이토록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혼인신고를 서두른 것일까요? 보통의 매매혼이라면 그저 집에 가둬두고 부려먹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그는 마치 이 결혼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다시 트럭에 올라탄 두 사람은 도시 외곽의 낡은 상가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4층 높이의 건물을 지나는 계단마다 페인트가 벗겨져 나갔고 퀴퀴한 지하실 냄새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민주는 수아의 짐이 든 검은 봉투를 들고 앞장섰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옥상 끝에 매달린 작은 옥탑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훅 기쳐오는 곰팡이 냄새에 수아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외삼촌 집의 다락방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어쩌면 더 처량한 공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좁고 초라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벽지 위로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다구라고는 낡은 소파와 고장난 선풍기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수아는 방 한구석에 우두커니 서서 발끝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좁은 방에서 이 남자의 수발을 들며 평생을 썼겠구나. 수아의 머릿속에 불길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행동은 또 한 번 그녀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그는 수아를 안방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방을 쓰세요.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자면 됩니다. 수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온 아내를 좁은 방에 혼자 두고 자신은 불편한 소파를 택하다니요. 민주는 벽장에서 낡은 이불을 꺼내 거실 바닥에 깔더니 그대로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고독해 보였고 거친 폐차장 일꾼의 모습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두려움과 의문이 뒤섞인 첫날 밤, 옥탑방 창문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수아의 젖은 눈동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좁은 옥탑방의 공기는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수아는 낯선 방 한 구석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벽 너머 거실에서는 민준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돗물을 틀어 손을 씻는 소리, 낡은 냉장고 문을 여닫는 소리, 그리고 소파가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수아는 그 모든 소리에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살며 배운 유일한 생존 본능은 타인의 움직임에 민감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주먹이 날아올지, 언제 고함이 터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그녀는 늘 짐승처럼 잔뜩 웅크린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가도록 거실에서는 아무런 소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방문을 두드리지도 수아를 불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규칙적이고 고요한 숨소리만이 문틈을 타고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수아는 낡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샜던 자국인지 기묘한 형상을 한 그 얼룩들을 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 남자는 왜 나를 데려왔을까? 왜 짐승처럼 다루지 않고 이 좁은 방을 통째로 내어준 걸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극도의 긴장감에 지친 몸은 어느새 깊은 잠의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수아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단 한 번도 늦잠을 허락받지 못했던 세월이 몸에 박힌 탓이었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민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시커먼 작업복을 챙겨 입고 안전모를 손에 든 채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오자 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아는 반사적으로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질이 날아올 것을 대비한 본능적인 방어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매서운 독설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좀 쉬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을 텐데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세요. 그 말 한마디가 수아의 심장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쉬어라. 28회를 살면서 그 누구도 그녀에게 건네지 않았던 따뜻한 명령이었습니다. 외삼촌에게 수아는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기계였고 밤만 흉내는 짐짝이었을 뿐입니다. 민준이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수아는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때리지 않는 아침,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곰팡내 나는 낡은 옥탑방이 수아에게는 난생 처음 마주한 가장 자유로운 영토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 무렵 수아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낡은 걸레를 들었습니다. 좁은 방과 거실의 먼지를 닦아내고 구석구석 핀 곰팡이를 닦아냈습니다. 그러다 부엌 찬장을 열어본 수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생수 몇 병뿐이었고 찬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밖에서 끼니를 때우는지 집안에는 식재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돌아올 남편에게 밥이라도 한 끼 차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수아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에는 단돈 1,000원 한 장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기름때와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깨끗해진 집안을 둘러보는 그의 눈빛에는 옅은 놀라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아는 현관에서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용기를 다 짜내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장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요. 20,000원만, 아니 10,000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꼭 필요한 것만 살게요. 수아는 바닥만 쳐다보며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돈을 달라는 말이 얼마나 무례하게 들릴지, 혹시나 이것 때문에 화를 내지는 않을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5만 원권 지폐를 한 장씩 거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2장, 10장, 민주는 무려 20장의 지폐, 아디순만 원이라는 거금을 수아의 떨리는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걸로 필요한 건 다 사세요.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당신이니까 돈 아끼지 말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요. 수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만 원을 빌리려 했던 그녀에게 1억 6만 원은 태산보다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외삼촌은 그녀가 식당에서 뼈 빠지게 벌어온 수백만 원을 뺏어갈 때도 당연하다는 듯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어제 처음 본 자신에게 이토록 큰 신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돈뭉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지폐에서 느껴지는 빳빳한 촉감보다 민준이 건넨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는 말이 수아의 가슴을 더 뜨겁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민준이 출근하자마자 홀린 듯 휴대폰을 켰습니다. 어젯밤 통장에 찍혔던 1억이라는 숫자는 환상도 오류도 아니었습니다. 보고 또 봐도 영의 개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수아의 가슴은 설렘보다는 거대한 공포로 가동되었습니다. 폐차장에서 기름때를 묻히며 고철을 나르던 그 남자가 어떻게 이런 돈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혹시 장기 매매나 마약 같은 무서운 범죄에 연루된 돈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송금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강민준이라는 이름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한국 오토모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오토모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국내 최대의 자동차 유통 기업이었습니다. 수아는 검색창에 그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물을 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 가득 채워진 기사들의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오토모빌 그룹 3세 강민준, 현장 경영위의 잠적, 베일에 쌓인 후계자 강민준, 밑바닥부터 배우겠다며 폐차장 행자처. 기사 속 사진에는 단정한 수트를 차려입고 날카로운 지성미를 뿜어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 거실 소파에서 낡은 이불을 덮고 자던 그 남자. 폐차장에서 시커먼 기름을 뒤집어 쓰고 있던 강민준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의 후계자이자 황태자였던 것입니다. 수아는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폐차장에서 그 고생을 하며 자신 같은 처지의 여자를 5천만 원에 사온 것일까요? 단순히 취미로 서민 체험을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민준의 정체기에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복수극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준은 폐차장 구석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백두산 사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 그룹의 창립 멤버이자 전설적인 감정사였던 백두산은 민준에게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민준아, 이제 증거는 거의 다 모인 것 같구나. 백두산의 말에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준이 신분을 숨기고 이 낡은 폐차장에 들어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10년 전 그룹의 실세인 부회장 장태수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백두산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냈고 민준의 할아버지인 창리 회장마저 허수아비로 만들려 했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장태수의 부품 횡령과 검사 조작 증거를 잡기 위해 그룹의 폐차들이 모이는 이곳에서 2년간 일꾼으로 위장해 쓰레기 더미를 뒤졌던 것입니다. 민준은 노트북 화면 가득 기어진 비리 문서들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장태수가 가로챈 부품들, 그리고 그가 조작한 장부들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제 이 사회에서 그를 끌어내릴 일만 남았습니다. 백두산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홍수아라는 친구는 어떻게 할 셈이냐? 정말 혼인신고까지 할 줄은 몰랐다. 민준의 경직되었던 표정이 수아의 이름을 듣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제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20년간 학대당하면서도 맑은 눈을 가진 그 여자를 장태수 같은 괴물들이 판치는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어졌습니다. 민준은 1억을 보낸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수아가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자유의 열쇠였습니다. 수아는 옥탑방에서 민준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라면, 혹은 그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어쩌나 하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준이 돌아왔을 때 수아는 그를 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역시 수아의 달라진 눈빛을 감지했습니다. 알아버렸군요. 내가 누구인지. 민준이 작업복을 벗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수아의 앞에 다가와 무릎을 맞대고 앉았습니다. 돈 때문에 당신을 데려온 게 아닙니다. 5천만 원은 당신을 그 지옥 같은 집에서 꺼내오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었을 뿐이에요. 내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폐차장에서 고등어 구이를 맛있게 먹던 그 강민준이니까요.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에 수아의 떨리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수아의 외삼촌과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이 이령옥의 냄새를 맡고 이미 독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썩은 고기를 찾아내는 하이에나보다 영민했습니다. 수아에게 평온한 일상이 찾아오는 듯했던 그때 지옥의 문턱에서 탈출했던 악마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를 팔아넘기고 받은 5천만 원을 단 사흘 만에 노름판에서 날려버린 외삼촌 이강철은 또다시 사채업자들에게 목이 조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무려 8억이라는 거대한 빚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강철 앞에 나타난 것은 그의 숨겨진 딸이자 수아에게는 유일한 친구인 척 접근했던 이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은 영악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 퍼진 기묘한 소문을 통해 수아가 폐차장 일꾼에게 시집간 뒤 이령옥이라는 거액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맞다. 그 돈 원래 우리 거잖아. 홍수아 같은 년이 그런 큰 돈을 가질 자격이 어디 있어? 지은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철을 부추겨 수아의 돈을 다시 빼앗아올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수아의 가장 약한 고리, 즉 타인에 대한 불신과 상처를 건드리는 비열한 조작극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홀로 집을 지키던 수아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이지은이었습니다. 수아는 반가움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메시지 내용은 수아의 심장은 얼려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수아야, 너 남편한테 속고 있는 거야. 그 사람 사실 다른 여자 있어. 너한테 준 1억억? 그거 다 너한테 미안해서 입 막은 묘으로 준 거래. 지은이 보낸 사진 파일에는 수트 차림의 민준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다정하게 웃으며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은이 정교하게 조작한 합성 사진이었고 민준의 이름으로 위조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배신과 학대 속에서 살아온 수아에게 그 조작된 증거들은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역시나 나 같은 여자를 진짜로 좋아할 리 없지. 그 1억은 나를 버리기 위한 위자료였던 거야. 수아는 다시 한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민준이 보여준 따뜻한 눈빛도 억만 원을 건네며 했던 다정한 말들도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아는 옥탑방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가졌던 희망은 그렇게 조작된 불륜 사진 한 장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한편 외숙모 고혜정의 집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이 엉망이 된 혜정은 방 안에서 남편 강철과 지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진 보냈으니까 곧 흔들릴 거야. 이혼시킨 다음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억 다 뺏어오자고. 두 사람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에 혜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수아를 구박하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조카를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들의 모습에 처음으로 거대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혜정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도박빚 때문에 자신도 매일같이 매를 맞는 신세.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수아를 팔아넘긴 대가가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강철과 지은의 음모가 담긴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방관자로 살아온 그녀가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저지른 반역이자 수아에게 전하는 마지막 참회였습니다. 수아는 조작된 배신감에 휩싸여 민준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냉랭한 침묵만 감돌았고 수아는 민준의 친절을 의심 어린 눈초리로 거두어냈습니다. 민준은 달라진 수아의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배후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백두산 사장을 통해 이강철 일가의 움직임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먼 강철과 지우는 이미 더 극단적인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수아의 목숨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프레스 기계를 가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신에 도끼는 수아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보낸 조작된 사진들은 민준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앗아갔고 수아는 다시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지독한 고독에 몸을 떨었습니다. 민준이 퇴근에 돌아와도 수아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닫힌 문 너머로 느껴지는 수아의 슬픔을 감지하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기다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옥탑방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수아 앞에는 얼굴이 피멍으로 얼룩진 외숙모 혜정이 서 있었습니다. 찢어진 입술과 헝클어진 머리, 초라한 행색의 혜정을 본 수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당당한 가해자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무너져 내리는 한 인간만이 거기 있었습니다. 혜정은 수아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야, 나한테 화내도 좋아. 때려도 좋아. 그런데 제발 이 말만은 들어줘.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흘러나오는 외삼촌 강철과 지훈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비열했습니다. 사진 조작한 거 보냈으니까 곧 흔들릴 거야. 이혼 유도해서 이려먹 다 뺏어오자고. 수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 보낸 사진이 민준의 불륜 증거가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치밀한 조작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회한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아야, 네 남편은 너를 지키려 해. 네 부모님 사고의 진실까지도 캐고 있더라. 혜정은 녹음 파일을 건네며 수아에게 도망치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강철이 곧 이곳으로 들이닥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말입니다. 혜정이 떠난 뒤 수아는 서둘러 민준에게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옥탑방의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택배기사로 위장한 강철의 고용인들이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수아의 입은 거친 손에 막혔고 머리 위로 칠흑 같은 자루가 뒤집어 씌워졌습니다.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수아는 짐짝처럼 들녘 계단을 내려갔고 차디찬 트럭 적재함에 던져졌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수아는 직감했습니다. 이번에 끌려가는 곳은 단순히 돈을 뺏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생이 끝날지도 모르는 마지막 사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차가 멈춘 곳은 도시 외곽에 폐쇄된 폐차장이었습니다. 자루가 벗겨지자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 사이로 거대한 프레스 기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만 톤의 압력으로 자동차를 종이장처럼 눌러버리는 그 괴물 같은 기계 앞에 수아는 밧줄로 묶인 채 세워졌습니다. 뒤에서 나타난 강철은 광기 어린 눈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준 씨, 네 마누라 지금 프레스 기계 밑에 있다. 살리고 싶으면 이려먹 들고 당장 백두산 폐차장으로 와. 경찰에 알리는 순간 이 여자는 고철덩어리가 될 거다. 전화를 끊은 강철은 묶여있는 수아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네 부모도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는데
너도 똑같이 가야지. 안 그래? 수아는 공포 속에서도 강철의 그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모님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비릿한 고백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폐차장, 기계의 금속성 소음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차가운 기둥에 묶인 채 기도했습니다. 민준이 오지 않기를. 하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희망 사이에서 수아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멀리서 차가 들어오는 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사지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폐차장의 밤은 서늘한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을 받으며 차에서 내린 민준의 손에는 검은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1억원,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사올 수도, 혹은 누군가의 목숨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대한 탐욕의 덩어리였습니다. 민준이 가방을 바닥에 던지자 강철은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어 돈다발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돈을 확인한 강철의 눈빛은 더욱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약속과 달리 수아를 풀어주는 대신 미리 매복시켜둔 괴한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민주는 순식간에 괴한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마들에게 신사의 예우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차가운 쇠사슬로 민준의 손발을 묶어 거대한 프레스 기계 아래 낡은 자동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내 놈이 우리를 속이고 감히 이려먹을 가로채려 해? 재벌집 아들이라니. 죽여서 파묻으면 그만이야. 강철의 비명이 폐차장에 울려 퍼졌고 지우는 그 옆에서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기계의 작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굉음과 함께 수천 톤의 철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준의 머리 위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철판이 자동차 천장을 짓누르는 소리가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 돼. 멈춰, 제발. 밧줄에 묶인 수아는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의 눈과 철판의 거리는 이제 불과 2미터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폐차장 입구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들렸습니다. 이강철, 당장 멈춰. 외숙모 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뜻밖의 인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수아 부모님의 절친이었던 이영희와 폐차장의 법률 고문 박순자 변호사였습니다. 이영희는 강철의 앞을 가로막으며 USB 하나를 치켜들었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아. 내 놈이 20년 전 수아 부모님 차 브레이크에 손댄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수아 엄마가 죽기 전 나에게 남긴 유언과 내 놈의 악행을 기록한 20년치 증거가 여기 다 들어있다. 강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같이 죽어버려? 라며 기계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철판이 민준의 가슴을 압박하며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50cm, 30cm, 민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필사적으로 밧줄을 비틀던 수아의 손목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한쪽 손이 빠져나왔고 수아는 비틀거리며 기계 옆 전원 차단 장치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강철이 그녀를 저지하려 달려들었지만 혜정이 온몸으로 그를 막아섰습니다. 수아의 손이 빨간색 비상 정지 버튼을 내리찍는 순간 민준의 코끝 5cm 위에서 거대한 철판이 멈춰섰습니다. 동시에 사방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며 붉은 불빛이 폐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고 강철과 지훈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수아는 기계 아래로 기어 들어가 피투성이가 된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준 씨, 정신 차리세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민준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수아의 손을 꼭 쥐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당신이 무사해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민준의 뒤로 20년 전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과 수아의 눈물이 서린 폐차장의 고철더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지옥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진실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엄숙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강철과 이지우는 지난날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수의 차림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뉘우침보다는 억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완전히 회복한 민준과 수아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수아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수아를 괴롭힌 자들을 처벌하는 자리가 아니라 20년 전 억울하게 조작되었던 부모님의 죽음을 바로잡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이영희는 20년 동안 품어왔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녀가 제출한 USB 안에는 강철이 조카의 돈을 가로채고 폭행하는 장면은 물론 부모님의 사고 차량을 조작하는 정황이 담긴 결정적인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순자 변호사의 매서운 추궁 앞에 강철의 변명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판사의 법봉이 3번 울렸습니다. 피고인 이강철을 살인 및 살인미수, 아동학대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이지은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법정을 울리는 판결문 소리에 수아는 비로소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20년의 지옥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주는 약속대로 그룹의 정상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비리 임원인 장태수 일당을 완전히 축출하고 폐차장의 스승이었던 백두산 고문을 명예롭게 복직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소식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곁을 지켜준 아내 홍수아를 한국 오토모빌의 공동대표로 임명한 것입니다. 학대받던 고아에서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경영자로 우뚝 선 수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20년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 소외된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재단을 설립하며 아픔을 나눔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몇 달 뒤 두 사람의 진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곰팡이 핀 옥탑방에서의 혼인신고가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만이 모인 따뜻한 축제였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수아는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주례를 맡은 백두산 고문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허어롭게 웃었습니다. 고철더미 속에서 진주를 찾아낸 민준군과 그 진주를 닦아 빛나게 해준 수아 양의 사랑이야말로 이 시대의 기적입니다. 수아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저에게 잃어먹은 돈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세상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운명의 열쇠였어요. 시간이 흘러 수아는 임신 7개월의 만삭이 되었습니다. 옥상 위 낡은 옥탑방이 아닌 노을이 아름답게 내려다 보이는 집거실에서 두 사람은 태어날 아이의 신발을 고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는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증오와 절망뿐이었던 세상이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과 곧 태어날 생명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5천만 원에 팔려온 신부에서 일영억의 기적을 이뤄낸 여인으로 그녀의 삶은 이제 고난의 서사가 아닌 찬란한 축복의 기록으로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